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저한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내려져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면 주위에서도 말이 다르더라고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주변에서도 사연을 차라리 제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제보하려고 해요.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이 많으니 제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나치지 말고 제게 조언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 오빠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집이라서 다들 물건이나 옷을 물려받아서 새 것이 없었어요. 오로지 큰언니와 큰오빠만 새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니까 온전히 제 것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이불도 별로 없었고 당연히 먹는 것도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학생 때 일찍 결혼한 큰언니의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이 한 명이라도 식구가 없어야 살겠다고 억지로 보냈거든요. 다행히 형부가 좋은 사람이라 처제인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형부도 가난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크면서 저는 조카들 먹을 것도 부족한 게 눈에 보이니 혼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언니도 동생인 저보다 자기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은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눈치가 보여서 반드시 성인이 되면 언니네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살아본 분들이 계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때 저는 집 없는 서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니와 형부도 대놓고 제게 나가라고 구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래도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인이 되고 저는 무작정 언니네 집을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잘 곳이 없으니 대놓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저는 일단 쪽방 하나를 구했어요. 언니는 속상해하면서 그래도 집에 있으라 했지만 절대 언니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는 양복가게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개인 맞춤 양복을 맞추러 온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역에서 유명한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는데 서로 첫눈에 반했거든요. 약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의 반대가 생각보다 아주 심했다는 거였어요. 저도 속으로는 가난한 나를 시댁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보다 저를 훨씬 싫어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시댁에 인사 가자 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년을 며느리로 데리고 올 생각을 하니? 네가 제정신이야?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아빠는 검사 딸이 너 좋다고 따라다니잖아. 아, 그리고 저기 저 옆 동네에 부잣집 딸도 너가 좋다는데. 아휴, 저런 거지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해? 아이,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차피 돈은 우리가 많으니까 예쁘고 마음씨 따뜻한 여자랑 살고 싶어요. 비록 형편은 안 좋아도 얼마나 선한지 아세요? 세상에 부자는 많아도 이렇게 선한 사람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닌데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엄마는 저 여자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그냥 꺼지라고 해. 엄마는 저런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어.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 욕을 하면서 저를 반대했습니다. 집에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인사하러 가도 아예 대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대문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적나라하게 들으며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너무 비참하고 서럽고 처음으로 가난한 친정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저는 둘 사이는 하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바로 이런 게 운명이구나 느낄 정도로 서로 친했습니다. 너무 잘 맞아서 서로 매번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으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삼고초려도 아니고 3번이나 찾아갔어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제가 싫다는 말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시아버지의 마음이라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굉장히 잘생겼던 남편은 연예인이 꿈이었거든요. 연예인이 안 되면 잡지 모델이라도 하겠다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다니곤 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당신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원했는데 남편은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었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남편은 차라리 본인이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넘어갔고 결혼 허락을 너무나도 쉽게 해주셨답니다. 허무하다고 느낄 정도로 인정이 빨랐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허락하셔서 결혼 진행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순진한 본인 아들을 영악한 제가 꿰어내어 아들이 변했다고 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시골에서 온 우리 엄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가문이 진짜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아들이 외동이라 집안에서도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적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각오하셨을 거라 믿어요. 저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그냥 넘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하하하. 괜찮아요. 우리야 없는 살림이라 할 말이 없지. 이런 부잣집에서 우리 막내딸을 받아준다니까 그걸로 됐어요. 우리가 워낙 힘들게 살아서 배운 게 없는데 우리 딸 잘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어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예상해서 괜찮았지만 문제는 우리 친정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친정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돈이 참 무섭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형편에 맞지 않는 결혼식을 진행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의 사업을 배우려고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하진 않으니 혼수도 필요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무조건 예물과 예단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큰언니는 집도 안 해오는데 무슨 예단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이런 결혼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몰라서 주로 큰언니와 대화했는데 큰언니는 우리 시댁이 돈으로 갑질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비싼 이불이나 식기를 원하는 시댁을 보고 결국 큰언니가 우리 남편을 불러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 식을 올리기도 전에 양가에서 난리가 나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자리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진짜 며느리가 되자 저를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제게 대놓고 본인 아들의 앞길을 막은 나쁜 년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대놓고 저를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주로 집에는 시어머니와 제가 둘만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오로지 제가 견뎌내야 했습니다. 집에 일하는 파출부가 4명이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자 일하던 파출부를 2명이나 해고했습니다. 나머지 둘도 힘든 청소나 빨래, 요리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지구리한 집안일은 제가 오로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집이 워낙 커서 2층짜리 집이었는데 그 집을 매일 쓸고 닦고 청소했어요. 남들은 신혼 때 행복해서 살이 찐다는데
저는 고된 노동에 오히려 살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졸졸 따라오며 말했어요. 너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부잣집 여자랑 결혼했을 텐데 우리 아들 눈이 발에 달려있나 봐. 도대체 네가 어디가 이쁘다고 저러는 걸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들이 남편 사업 물려받으면 당장 내가 너 내쫓을 거야. 알겠어? 만약에 아들 낳으면 그래도 생각은 더 해볼 테니까 아들을 낳던가. 우리 아들은 왜 네가 좋을까? 네가 없는 집에서 자라서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명문가는 제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조상님 덕분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것부터 다 정성이야. 보고 배우도록 노력해.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고 그 집의 노예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대놓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사실 우리 친정은 제사가 없어서 제사 지내는 법도 몰랐거든요. 명절 때도 따로 명절 음식을 만들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않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도 1년에 무려 13번이나 있었고 명절도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시댁이 하필 큰 집이라 친척들이 다 시댁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척들이 먹을 음식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원래 일하는 파출부들이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었으니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요리를 해본 적도 없었고 요리에 자신이 없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요리 관련으로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넣으면 짜다고 하고 짜다고 해서 소금을 덜 넣으면 싱겁다고 하셨죠. 그냥 시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해도 싫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평생의 꿈이었던 배우까지 포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녁에 시아버지와 집에 오면 저를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편이 퇴근하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1년 뒤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하고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던 우리 부부는 임신 소식을 확인하고 너무 기뻤어요. 시아버지도 남편의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를 구박하셨어요. 정말 다행히 저는 입덧이 전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임신 증상으로 너무 졸렸어요. 아무리 많은 잠을 자도 계속 졸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적이 아주 많아요. 그 모습이 시어머니에게 발견되면 시어머니는 시댁 어려운 줄은 모른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예, 너는 시댁에서 이렇게 퍼질러 자고 싶니?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시어머니가 깨어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잘 생각을 해? 그게 말이 되니? 집에서 그런 것도 안 알려줬어?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자려고 한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임신하고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나른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시댁 어려운 거 모르고 그런 거 아니니까 화 푸세요. 뭐? 임신이 대수야? 이 세상의 여자는 그럼 다 잠꾸러기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아휴, 너는 진짜 기본도 몰라. 시어머니는 임신한 제게 막말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하도 욕을 먹으니 나중에는 별로 크게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몇 년 뒤에 사업을 물려받으면 어차피 분가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오냐 오냐 자랐으면 서러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서 괜찮았나 봐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태교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째가 나왔는데 우리 첫째의 성별은 무려 딸이었어요. 사실 저랑 남편은 아이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부 사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는 한 명이라도 낳아서 잘 키우자는 주의였죠.
시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에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아쉽다거나 그런 소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몸조리를 잘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안 그래도 저를 싫어했는데 명분이 생겼는지 더 구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우리 딸을 자기 눈앞에서 치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성별이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같은 여자면서 여자인 딸을 싫어했거든요. 사실 우리 딸은 제가 낳았지만 남편을 너무 닮아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병원에서도 예쁜 아기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도 예쁘다고 하고 시장에 데리고 가면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너무 예쁘다고 입 아프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예쁜 아기를 싫어하다니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속상하긴 했어도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같아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가 귀하게 키운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미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딸을 너무 미워하니까 그건 속상하더라고요. 태어난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예민해서 많이 울면 시끄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첫째 딸은 심지어 굉장히 순한 아기였어요. 병원에서도 순둥이라고 할 정도로 잘 웃고 조용한 아기였습니다. 밥도 분유를 주면 너무 잘 먹었고 잠도 아주 잘 잤어요. 저는 그래서 첫째 딸이 신생아일 때는 딱히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미울 뿐이었어요. 딸이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더 딸을 예뻐했습니다.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집에 와서 항상 아기를 씻기고 저보고 쉬라고 해주었거든요. 이런 남편을 보며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분가하면 그때부터 제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먼저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굳게 마음을 먹어야 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그날은 우리 딸이 돌이 갓 지났을 때였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는 것을 아기 엄마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제가 조심해서 키운다고 해도 아기니까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우리 딸은 신생아 때는 괜찮았는데 돌이 지나면서 감기에 크게 걸렸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감기가 잘 안 낫는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기 걱정에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가자고 저를 달랬어요. 퇴근한 남편이 집에 오고 남편과 저 그리고 아기까지 셋이 옆 동네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퇴근한 직후라 도로에 차가 아주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 하필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이지만 남편과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랑 아기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있다가 남편과 있으니까 자동차 안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기 걱정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옆에서 남편이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마지막입니다. 눈앞이 번쩍거렸고 굉장히 큰 계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기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아기를 구하려고 뒤를 돌고 싶었지만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거죠. 눈을 떴더니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큰언니와 형부가 있었어요. 아이고, 막내야, 깨어났어? 정신이 들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우리 막내가 깨어났어요. 와서 봐주세요. 세상에, 우리 선영이, 아가, 괜찮아? 응? 우리 막내,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언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언니, 우리 지연이는?
지연이 어딨어? 남편은? 다 무사한 거 맞아? 지연이는 다행히 괜찮아. 아기가 몸집이 작아서 제일 부상이 없었대. 제부는 지금 수술하고 있어. 선영이 너보다 더 많이 다쳤더라. 온몸이 부러진 상태래. 큰 수술하고 있는데 사실 상태가 좋지 않아. 마음의 준비를 하래. 저는 큰언니의 말을 듣고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제게 큰언니는 울면서 우리 남편이 지금 수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안심했어요. 또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초기라서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의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기도 유산하지 않고 멀쩡했어요.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많이 다쳐서 입원만 석 달을 넘게 해야 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아픈 것은 괜찮았어요. 바로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수술로 겨우 고비는 넘겼지만 남은 날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에 의해 목숨만 유지하고 정신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거든요. 언제 눈을 뜰지도 모르고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남편이 이러다 언제 죽어도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저를 미워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저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제게 와서 물을 뿌리고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야, 이 망할려나. 네가 대신 죽지. 왜 우리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네가 죽어야지. 왜 멀쩡한 남의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냐고. 사고로 안 죽었으면 내가 대신 죽여줄게. 죽어. 저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여기 경찰 불러주세요. 진정하세요. 지금 환자한테 왜 그러세요? 이분도 환자예요. 뼈가 다 부러져서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신다고요. 어쩌라고. 내 새끼는 지금 거의 죽을 목숨인데 다리를 못 쓰게 된 게 태수야? 내가 전현 죽일 거야. 이건 나 놓으라고. 시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경찰도 몇 번이나 불렀고 병원에서는 나중에 제게 퇴원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저도 그때 많이 다쳤던 상태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평생 타거나 혹은 다리를 절며 다녀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큰 수술을 하고 그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온 저를 비롯한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욕하면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소금까지 뿌렸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본인 아들을 살려내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시어머니의 힘이 어찌나 센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제게 본인 아들이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했어요. 저도 남편이 하늘로 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힘든 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게 늘 다정했고 상냥한 남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매일 밤 저랑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죽으니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게 욕해도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따라 저도 하늘로 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딸이 있고 배 안에는 둘째까지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났을 때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집에서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내쫓으셨어요. 그때 임시로 큰언니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큰언니와 형부의 배려로 같이 지내고는 있었는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도 좁았고 조카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돌쟁이 아기랑 신생아를 제가 혼자 키우겠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 바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둘째의 성별이 바로 그렇게 시부모님이 원하던 아들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으니 시부모님은 둘이 의견을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죽었으니 손자라도 키우고 싶어 하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낳은 아이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죠.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이고 우리 남편의 피가 있는 아이니까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비록 형편은 안 좋고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힘들다고 우리 아들을 시댁에 주고 알아서 키우라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만약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처럼 우리 아들을 원한다면 아이에게는 시댁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 피가 있으면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로 시아버지와 저는 대화를 무척 많이 했어요. 아가,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아기들을 키우며 살자. 내가 우리 아들이 하늘로 갔는데 손자도 못 보고 살면 사는 낙이 없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뭐가 좋을지 생각해보렴. 만약 우리랑 같이 살면 아이들 교육이나 먹는 것은 최고로 지원해줄게. 아버님은 괜찮지만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지금도 제 얼굴만 보면 쌍욕을 하기 바쁘시잖아요. 또 우리 딸도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우는 아이 입을 막으라고 소리 지르는 분이고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손자면 내가 키우는 것은 어떻겠니?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의 핏줄은 반드시 내가 키우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아버님, 제가 낳은 아들을 왜 제가 못 키워야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예뻐하면 모르겠지만 그건 어려워요. 시아버지는 나중에는 우리 아들만 시댁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결국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라고 좋아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던 거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버티려고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둘이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죽인 며느리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있냐고 하고 시아버지는 그래도 손자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셨죠. 하필 그날이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추워서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 시아버지의 고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둘째는 신생아여도 첫째는 그때 막 걷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걸으면 당장 2층으로 올라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놀라서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제 속은 썩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아예 1층으로 가는 계단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를 잡아 끌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라고 주는 돈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 돈은 같이 사는 조건으로 주는 거라 나가면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몰래 받는 돈이었는데 큰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나갈 생각을 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가 2층에 살면서 쓰는 생활용품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분유랑 옷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비누와 수건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몰래 준 돈으로 겨우 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을 나가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퇴근하고 오면 늘 손자인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저는 죽은 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2층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셋의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손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꺼지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랑 딸은 아니어도 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갈수록 죽어라 우리를 미워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몰래 부엌에 가는 것도 싫어해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시댁을 나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배운 것도 일의 경력도 없는 제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당이나 공장에 가려고 해도 아이들이 있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붙어 있었는데 그만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우리 딸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시댁에서 온갖 눈칫밥을 먹으며 견디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받은 적은 돈을 모으고 모아 어느덧 목돈도 생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행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도 독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원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시댁을 나오게 되었거든요. 일명 바나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잠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순간 첫째 딸이 1층으로 내려가서 부엌에 있는 바나나를 먹었나 봐요. 원래 절대 1층을 제 허락 없이 내려가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고팠는지 혼자 내려갔더라고요. 아이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서 본능적으로 1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광경을 목격했는지 아세요? 바로 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바나나를 던진 상태였어요. 그것도 얼굴에 던졌는지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껏 참던 것이 터지게 되었어요. 더는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워도 어떻게 아이한테 이러세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어른이에요? 애가 배고파서 바나나 하나를 먹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애 얼굴에 바나나를 던져요? 진짜 미쳤어? 미쳤냐고. 야, 이년아. 네가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감히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 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지.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냥 내 집에서 꺼져. 당장 나가라고? 나갈 거야. 나갈 거라고. 나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어. 내가 미쳤다고 애들을 이런 집구석에서 키우겠냐? 아이고, 이 노망난 할망구야. 나는 내 새끼들 내가 지킬 거야. 신혼 때부터 꾹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시아버지가 몰래 주었던 돈도 야무지게 다 챙겼어요. 아이들을 챙겨서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뒤에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우는 아이들을 달래 급하게 큰언니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어차피 저랑 시어머니 사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도 싫지만 시아버지에게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있기는 해요. 큰언니의 집이 좁아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조카들도 싫어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쪽방 하나를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쪽방 주인이 제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으니 거절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정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너무 괴로워하며 울자 큰언니가 제게 그럼 딸을 본인이 키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카들이 다 여자였고 딸이 아들보다 순한 편이었어요. 저는 그런 큰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딸을 언니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쪽방 주인은 제가 아들만 같이 산다고 하니까 받아주었어요. 집을 구한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종일 설거지하는 일이었는데 퇴근하고 쪽방에 오면 삭신이 쑤셔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식당에서 제 편의를 봐줘서 아들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저는 월세를 내고 큰언니에게 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랑 살고 싶어. 왜 진영이는 엄마랑 사는데 나는 큰이모랑 살아? 나도 엄마 옆에 있을래, 응?
엄마, 나 버리지 마. 내가 엄마 말 잘 들을게.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린 거는 아니야. 조금만. 엄마가 돈을 벌어서 우리 딸하고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모을 때까지만 기다려줘. 알겠지? 큰언니의 집에 가서 딸을 보면 딸은 항상 저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일을 쉬는 날엔 일부러 아들을 큰언니네 집에서 재우고 딸을 데리고 와서 재웠습니다. 나중에는 하루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쉬는 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없었고요. 이렇게 5년 동안 미친 듯이 돈을 모으니 드디어 딸과 아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딸을 큰언니네 집에서 살게 한 게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저는 같이 살게 된 이후에는 딸에게 미친 듯이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보다 딸을 더 챙겼어요. 그런데 딸은 제가 잘해줘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꼭 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본인을 버렸던 기억이 너무 상처라고 했어요. 절대 버린 게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딸하고 사춘기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딸은 자기가 어릴 때 사촌 언니들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쉬는 날마다 찾아가고 큰언니에게 매번 죄인처럼 굴면서 딸을 봐달라고 했어도 제 노력은 보이지 않았나 봐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딸한테는 없는 살림이어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는 장난을 치더니 크면서는 의외로 의젓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게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축구를 시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재능을 알고 또 아들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 혼자 식당에 가서 일하는 형편에 아이들을 둘 다 예체능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미술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재능만 보면 딸은 냉정하게 재능은 없었어요. 대회에 나가도 상을 타거나 선생님들께 칭찬을 듣는 경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딸에게 마음의 짐이 있었던 저는 결국 재능 있는 아들보다 딸을 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미안해하는 제게 오히려 본인은 괜찮다고 축구는 취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씁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은 고3 때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어느 대학이라도 갔으면 했어요. 물론 등록금이 어마어마했지만 재수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딸은 무조건 재수하겠다고 돈을 대달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혼자 식당에서 돈을 버는 형편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미안하지만 그냥 전문대라도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딸의 반응이 너무 상처였어요. 엄마는 나 어릴 때는 이모네 집에 버리더니 이제는 재수도 못하게 해? 진짜 너무한다. 남들은 부모가 나서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 엄마는 왜 미술 공부하는 딸에게 눈치를 줘? 엄마도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다 지원해주고 싶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잖아. 그리고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 내가 너를 책임지려고 쉬는 날에도 일부러 이모네 집에 갔잖아. 딸하고 저는 늘 항상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딸은 어렸을 때 본인을 버린 것을 원망했고 저는 오해라고 억울해했죠. 그래도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저는 딸의 재수를 응원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딸의 미술학원 비용을 감당했어요. 딸은 결국 재수를 하긴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3 때보다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성인이 되고 딸과 아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은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학생이 된 이후로 돈을 줬던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제가 힘들게 돈을 벌어 딸의 등록금을 대고 용돈을 주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제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딸은 누나였지만 아들에게 오히려 용돈을 받았고요. 딸은 대학생 때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제게 용돈을 받았었어요.
제가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기한테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항상 불리할 때마다 제가 큰언니에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겼던 그 시기를 말하니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딸에게 용돈을 더 주기도 했어요. 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다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확실히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니 저도 편했어요. 용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니 제가 덜 일해도 되었으니까요. 반면 딸은 전문대라 2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일은 안 하냐고 물어도 본인은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는 것도 없이 놀러 다니면서 집에 있는 딸의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지금 여유가 조금 생겼으니 공부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그런데도 딸은 다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젊은 날이 안타까워서 그래.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 그냥 나가서 어떤 일이라도 하면 안 될까? 응?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는 왜 나만 보면 그런 소리를 해? 이게 다 엄마가 어릴 때 나를 버려서 생긴 일이잖아. 딸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 하면 꼭 다시 어릴 때 얘기를 꺼냈어요. 나중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저러니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혼자 잘 나가는 아들과 달리 딸은 제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러다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딸이 드디어 취업했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기숙사도 마련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은 회사에 취업하고 아들처럼 용돈을 주거나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어느 때는 1년 동안 바쁘다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저 딸이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이 그저 기쁘더라고요. 그러다 약 3년이 흐르고 어느 날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위를 기다렸어요.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였고 집안이 매우 여유로운 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딸이 어느 정도 평범한 집과 결혼하길 바랐어요. 왜냐면 제 남편이 부잣집이라 제가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부잣집에 관한 선망도 없었고 오히려 그냥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괜히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저처럼 시집살이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예비사도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직업도 의사랑 대학 교수였습니다. 저는 두 분의 직업이 너무 좋아서 식당에서 일하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괜히 위축되는 마음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죄인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도는 그런 저를 보고 오히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제대로 혼수나 다른 것도 준비 못하는데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비 사돈과 사위는 진짜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집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신혼집과 혼수도 다 마련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딸이 이런 집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평소에 예민한 딸의 성격을 아니까 저는 제발 조용히 무사히 결혼 생활하길 바랐어요. 다행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에서 마음껏 돈을 지원해주니 별탈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도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로 잡았어요. 시댁에서 워낙 인맥이 많아 좋은 곳으로 잡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인원이 적었지만 시댁에서 혹시라도 부담스러우면 말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작은 곳에서 하고 싶었는데 딸이 무조건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딸은 드레스도 최고급으로 고르고 신혼집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골랐습니다. 예물과 예단도 시댁에서 받은 것이 아주 많았어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3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돈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어요. 아직도 사실 믿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니 제 사연을 듣고 제발 도움을 주세요. 결혼식 날 저는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도 보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바깥 사돈이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였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전현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신부가 범인이라고요. 여기 신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미 동거에서 애까지 낳은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저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 모르는 남자가 바깥 사돈에게 귓속말로 저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줬대요. 그 핸드폰에는 실제로 우리 딸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바깥 사돈이 쓰러지고 또 우리 딸의 과거가 밝혀지며 결혼식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사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하게 신부 대기실로 들어간 저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모르는 사람이 신부 대기실로 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낳아놓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나랑 사실혼으로 3년을 지냈잖아 이 사기꾼아. 힘들다고 돈까지 다 가져가 놓고 다른 더 부자랑 결혼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아니야. 누구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기요, 경찰 불러주세요. 모르는 사람은 바로 딸과 사실혼 관계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우리 딸과 사실혼으로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 너무 여러 개라 증거도 많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도 충격을 받았는지 저처럼 서서 우두커니 딸을 지켜보았어요. 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혼식은 당연히 중지되었습니다. 결혼도 당연히 엎어졌어요. 사돈은 매우 화내면서 우리 집에 주었던 모든 예물과 예단을 당장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기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보였던 사돈은 화가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사돈의 심정이 어떨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딸에게 실망한 상태니까요. 아들도 본인 누나가 이런 사건을 발생시킬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려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딸은 애초에 취업한 적이 없었어요. 취업했다고 제게 거짓말하고 그때 당시 만났던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애를 낳았던 거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뭐라 할까봐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예비 사위를 만났고 예비 사위의 집안이 좋은 곳을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를 버렸다고 해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버림당했다가 건너서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결혼식에 나타난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저는 한동안 충격에 빠져서 방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딸은 지금 너무 멀쩡한 상태예요. 자기는 본인의 아이를 더 키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본인을 버렸다고 노발대발하더니 자기는 아예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는 딸을 보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딸을 책임지기 위해 딸을 큰언니네 집으로 보낸 거였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릴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딸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어쨌든 저도 본인을 버린 기억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직도 충격이라 도저히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조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더 현명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 댓글로 해결책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둘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런 사연 신청을 다 해보네요. 특별히 글 쓰는 재주는 없어요. 그래도 소개가 된다면 잘 정리해 주실 거라 믿고 적어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되던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희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약간의 장애가 있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어쩔 땐 그보다 더 많이 식당에서 일을 하셨죠. 저희는 그런 집이었고 저는 그런 집의 맏딸이었어요. 그리고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가감없는 표현으로 정신 상태가 옛날부터 병신입니다. 저는 엄마가 별 고생 다 하는 거 지켜보면서 그리고 무뚝뚝하고 가사 일에 일절 관여 안 하는 아빠라서 친밀하진 않아도 적은 돈이나마 벌어오시느라 늘 피곤에 절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고 엇나가지 않으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저까지 엇나가면 정말 비극일 것 같았거든요. 없는 조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들에게 많이 안 뒤처지려고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목표치 수준의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달랐습니다. 등록금이 아까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남동생을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아껴주셨네요. 무조건 남동생 먼저. 저는 제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자식이었어요. 스스로 용돈 벌어서 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남는 대로 집에 돈을 갖다 줘야 하는 장녀였지만 남동생은 나 용돈! 이 한마디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예쁜 막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힘이 빠졌어요. 집안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넌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넌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괜찮아. 어디 던져놔도 넌 알아서 살아남으래야. 동생은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엄마가 더 신경 쓰는 거고. 이것이었습니다. 저라고 악바리 정신으로 공부에 알바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한 번쯤은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집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랬던 거죠. 맏딸로서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응석이나 부리는 놈이 더 예쁨 받으니까 배신감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남동생은 변변찮은 회사, 그것도 직장이랍시고 취업해서 기세등등하더니 대학에서 원래 알던 사이였다던 동갑 여자애랑 사귀었어요. 그리고 불이 붙어서는 일찍 결혼했죠. 이 미친놈이 결혼 안 시켜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망언을 했어요. 그런데 갓 취직한 주제 모아둔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희 부모님 제 등골 다 빼먹었죠. 웃긴 게 그 여자애네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 저희 사정보다도 더했어요. 갈 데 없으니 돈 모을 때까지 지내겠다며 결혼해서 저희 집 들어와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앙금으로 지금까지도 올케랑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역시나 정신 못 차리고 민폐만 끼치고 있거든요. 둘이 사랑만으로 결혼하겠다고 난리 피울 때 저는 남편이랑 한창 교제 중이었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 설마 진짜 우리 집 들어와 살라고 할 거 아니지? 원룸이든 어디든 나가서 살라 그래. 그 정도는 되잖아. 둘이 들어오면 난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너도 이참에 그냥 결혼 해치워버리는 게 어떻니? 결혼해서 네가 나가면 되잖아. 우리는 너네 한꺼번에 결혼하면 대소사 한 번에 끝내는 거니까 한결 낫고. 안 그러니? 생각 좀 해봐라, 어? 기가 막혔습니다. 단호하게 잡아야 하는 남동생네를 두고 집에서는 되려 저보고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남편 쪽이 저희보단 집안이 나았고 멀쩡한 직업도 있으니까 그냥 결혼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섣부르단 느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도 저희가 결혼하길 원하셨죠. 지금에야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희 남편에게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시동생이 동서랑 만나고 있었는데 놓치기 싫어서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시부모님께선 당연히 형이 먼저 장가드는 게 도리라며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동서도 먼저 며느리로 집안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나 그랬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다리가 맞았던 겁니다. 제 남편의 당시 입장은
양쪽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였습니다. 이 남자가 이래요. 스타일이 원래 이렇게 매가리가 없습니다. 이런 팔랑개비 같은 남자랑 저는 아주 어이없게 후딱 결혼을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솔직히 비전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연봉이 높은 편도 아니었는데 연봉 협상이나 복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더 중요했던 것. 저는 저의 꿈이 없었던 겁니다. 당장 모두가 밀어붙이는 결혼을 지금 하지 않고 싶은 이유에서 제 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딱히 되고 싶은 것도 희망사항도 없는데 결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러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가난을 들키지 않으려고 친구들 사이에서 적절히 연기나 해오고 집에서 사랑받고 총명한 장녀인 척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치중해왔고 흑수저 주제에 졸업하고 다른 걸 해볼 엄두는 낼 수 없어서 바로 취업 루트를 탔다 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새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나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제 첫 직장에서 알게 된 대리님이 원래 자기 지인을 연결해 주려다가 파토나서 저에게 주선해줬다가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 대리님이 제 직장 생활에서 엄청난 위치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것에 더 신경 쓰여서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던 거예요. 싫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만나보라고. 계속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좋은 부분을 찾게 되는 거라면서 저에게 묘한 압박을 해왔던 대리님의 발언을 쉬이 넘길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만남을 이어나갔고 딱히 헤어질 건수가 없어서 계속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저 상황에 따라 살아온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남동생이랑 별로 친하지 않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귀는 동안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동생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잘생겼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나은 얼굴이고요. 시부모님 얼굴에서 괜찮은 부분만 골라다가 조합해 놓은 것 같은 이목구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망의 문제의 인물을 처음 만난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시동생이 그렇게 놓치기 싫어한 시부모님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다던 그 주인공, 저의 동서 말이에요. 우선 동서를 처음 마주했을 때 기시감이 들었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노는 무리에 속해 있던 애랑 무척 닮아 있었죠. 걔가 머리가 비었는데 얼굴이 진짜 예뻤고 집도 어느 정도 살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가방이 자주 바뀌었고 메이커 후드 집업을 꼭 교복 위에 입고 다녔었죠. 골빈 캐릭터로 유명했는데 예뻐서 인기 또한 많았습니다. 제가 남몰래 짝사랑했던 남자애도 걔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걔를 닮았더라고요. 얼굴 예쁘면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걸까? 공부머리 없어도 항상 공주 취급인 건가? 그런 모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동서가 대학도 좋은 것을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전공을 물었다가 대학을 거기로 나왔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했나 보다. 설마 재수 아니고 현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슬쩍 물어봤죠. 속으로는 재수가 아니라 삼수에서 들어간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동창이었던 골빈에는 전문대 갔었는데 더 예쁘고 어린 예비동서가 명문대를 현역으로 갔다 그러면 속이 너무나 쓰린 것이었거든요. 네, 저 차석 입학이었어요. 덕분에 학기 굳어서 1학기 끝나자마자 친구들이랑 방학 때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제 기준 명문대학인 곳에 차석 입학. 게다가 유럽 여행이라뇨. 저는 돈 벌면서 모으면서도 해외여행은 생각도 안 해봤었어요. 제 주제에 웬 여행이요. 그것도 해외.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선택지였죠.
해외 안 가봐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었어요. 엄도 안 나는 일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한 푼이 아쉬운데. 제가 알바로 점철되어 바쁘디 바쁜 일상을 나고 있었던 게 20살이었는데 예비 동서는 20살의 여름날을 유럽 여행으로 친구들과 보냈다고 하니까 허탈감으로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부모님 지원 하에 명문대생들의 1:1 과외를 받았던 게 입시의 비결이었다며 싱그럽게 웃는 모습이 꼭 연예인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초란 일반인이 된 것 같았죠. 내심 이 사람과 한 집안에서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시동생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예정되어 있는 건 바뀌지가 않았죠. 휘황찬란한 호텔 결혼식장. 저는 웨딩 잡지 속에서나 봤었고 TV에서만 봤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고급스럽더군요. 저희는 그냥 아주 평범한 양산형 웨딩홀에서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제 돈으로 시집 가는 것이었으니 결혼 비용은 사실상 시댁에서 다 해주셨죠. 왜냐하면 시동생 결혼은 동서네가 모든 비용을 다 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 싸들고 오지 못한 며느리로서 널리디 널린 웨딩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런데 동서네가 돈이 많아서 호텔 예식장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화환도 어쩜 그렇게 많이 줄 세워서 들어왔던지. 동서는 친구들도 전부 예쁘더라고요. 여자들은 죄다 날씬하고 얼굴 작고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있고 남자들은 전부 훈훈해서 죄다 임자 있게 생겼더군요.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부자에다가 마냥 해맑은 성격의 동서. 이것만 가졌으면 됐지. 자기 언니 동생하고 시종일관 화목해 보이는 그 모습에 충격적일 만큼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하의 꼴통 같은 남동생을 두었는데 동서는 자기 동생마저 외국에서 대학 다니는 자립심 강한 영재를 두었더군요. 시동생은 결혼하자마자 벌써부터 자기 부인 등에 업고 다닐 기세로 입이 아주 찢어져서 귀에 걸릴 지경인 게 보였어요. 동서에게서 눈을 한시도 못 떼면서 사랑이 넘쳐나더라고요. 매사 시큰둥한 모습의 남편에게 어쩜 그런 동생이 있었는지, 어떻게 한 배에서 난 형제인지 신기할 정도였네요. 자기 친언니가 너무 일찍 시집을 가는 바람에 성인 되고 나서 같이 놀러 다닌 날이 적어서 아쉬웠다던 동서. 저에게 좋은 언니가 생긴 것 같아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고마워, 동서. 나도 잘할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속으로 열불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나는 네가 동서로 들어와서 전혀 안 행복하니까 너 혼자 행복하든지 말든지. 이게 저의 본심이었습니다. 고생이라곤 전혀 모르는 행복한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주변에 둔다고 생각만 해도 저는 속이 역해졌어요. 적당히 연락하면서 적당한 간극을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신혼집 스케일부터가 심한 차이를 보였으니 위축되지 않으려면 가까이 붙어 지내지 않는 게 상책이었어요. 결혼 출발부터 저에게 동서란 존재는 저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처참한 레이스가 제 앞에 놓여져 있을 줄 저는 몰랐던 것이죠. 결혼식이야 그나마 해를 넘겼으니 연도라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숨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랑 동서가 같은 해에 출산을 한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 아주 제대로 비교 체험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 미래를 모른 채로 저는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어요. 매사 무덤덤한 남편도 자기 아이 생겼다니까 엄청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응 열렬한 것을 그때 처음 보았으니까요.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란 사실에 시부모님도 특히 날아갈 듯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철이 언제 들지 기약 없는 남동생과
골치 아픈 올케랑 사느라 만성두통 생기신 저희 부모님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아유, 네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기뻐서 웃어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남동생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신 순간이었고 전 감격스러웠어요. 출산 직전까지 일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딱히 슬플 것도 없이 그게 저에겐 당연한 선택지였죠. 누가 감히 함부로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최근에야 훨씬 낫다지만 저 첫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니던 직장은 육아휴직 쓰고 그거 다 누리는 순간 복직했을 때 자리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안 먹혀서 사실상 육아휴직 쓰기 전에 어떻게든 내쳐지는 비율이 많았죠. 정말 별별 일들이 많았으나 저 첫째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먼저 퇴근해서 저녁 차리는데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어지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 복숭아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그러자마자 입에서 침이 고일 만큼 확 땡기더라고요. 자기야. 그럼 올 때 복숭아 좀 사와 줄 수 있어? 나 진짜 엄살이 아니라 복숭아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 반찬 다 해놨으니까 오면 바로 저녁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올 때 복숭아만 좀 사와줘. 그래서 퇴근 중인 남편한테 전화해서 복숭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상보다 집으로 늦게 온 남편. 봉지를 손에 들고 있길래 복숭아구나 싶어서 반갑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미안해. 지금이 복숭아 과일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아무리 찾아도 복숭아가 안 보이더라고. 돌아다녀봐도 안 보이길래 결국 별 수 없어서 그거라도 사와봤어. 괜찮지? 어쨌든 그것도 같은 복숭아잖아. 복숭아 맛 쿨피스 음료 한 통과 복숭아 캔 2개가 들어있었어요. 백도 황도 한 캔씩 있는 거 보니까 저절로 어이없는 웃음이 피식 새어나오더군요. 많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어요. 이거라도 사와줬으니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고마워. 복숭아 못 구해서 이런 거 생각해낸 센스가 짱이네. 잘 먹을게. 은근히 감동하면서 먹었어요. 남편의 정성, 노력,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먹었죠. 그리고 그 주말이었는데요. 집에서 가까운 동네 큰 슈퍼 들렀는데 복숭아 캔 1개에 990원 세일 중인 게 보였습니다. 복숭아 쿨피스는 한 통에 600원대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 이상해지더군요. 어차피 세일 안 해도 남편은 이걸 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을 어떻게든 달랬습니다. 임신 중이라 안 그래도 기분 왔다 갔다 잘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더욱 조절 잘하자면서 저 자신을 다스렸죠. 저는 무사히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출산의 고통에 내가 한 번 더 이 짓 하면 사람이 아니다. 2번 다시 임신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만 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는데 희한하게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나니 갑자기 평온해졌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분명 끔찍한 고통이었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당할 수 있는 고통으로 미화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제 첫 아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4달 늦게 동서가 출산했어요. 동서의 아이도 아들이었어요. 제가 임신으로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지내고 있을 무렵 동서도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었죠. 성별마저 똑같이 아들이란 소식에 솔직히 말해 싫었습니다. 같은 해에 출산해서 둘이 동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달갑지 않았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동서는 저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임신 후에 퇴사했습니다. 그 아까운 데를 왜 그만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조심하라 그러던데요. 출퇴근하고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걸 조심하려면 퇴사가 답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형님.
제가 이 핑계로 그냥 회사 관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동안은 분명한 계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딱 잘 그만둔 것 같아요. 저 잘했죠? 타이밍 완전 잘 잡았죠? 그런데 동서의 말을 듣고 진짜 쇠망치로 뒤통수 후려 맞은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빠득빠득 이를 갈면서 현실을 버텨야 한다는 것. 그런 발상 자체가 동서에게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조심하라는 말이요.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유산기 있다고 각별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대로 각별히 주의하면서 지냈어요. 조심조심히 다녔고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면서 주의하고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썼죠. 퇴사를 결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건 아예 고려조차 안 해봤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서에겐 그게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저보다 더 좋은 직장, 확실한 숫자는 못 들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높을 연봉, 그런 것들을 가볍게 던져버리더군요. 퇴사하면서 동료들에게 받았다는 선물들은 또 왜 그렇게 많고 전부 좋은 것들인지.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시동생이 동서만을 위한 홈파티를 근사하게 준비해줬었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슨 이상적인 삶 그대로를 사는 사람 같아 부러움에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동서 막달일 때 동선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동서가 저희 아기 보고 싶다고 자꾸 노래를 불러서요. 거동 힘들고 컨디션 안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만삭 임산부한테 직접 오라고 할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까지 저보고 동선에 들여다보라고 은근한 압박을 하시는 것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아기 데리고 가봤습니다. 정말 집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집 자체도 좋은데 인테리어를 감각적으로 해놓은 것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같이 간단히 점심 먹었는데 동서가 과일 먹자면서 딸기를 내왔어요. 어머, 동서, 아직 철도 아닌데 웬 딸기가 있어? 제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총알같이 나가서 사다 주던데요? 그래? 어디서 구했대? 신기하네. 어디긴요, 형님. 당연히 백화점이죠. 백화점? 딸기를 사러 백화점이를 갔단 말이야? 네, 형님 설마 모르셨어요? 백화점에는 철 아닌 과일들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이거 완전 유용한 건데? 앞으로는 알아두세요. 딸기가 맛있을까 했는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오늘 형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어제는 좀만 먹었어요. 백화점에서 과일 살 생각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별로 안 놀란 척 했는데 속으로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냉큼 차 끌고 나가서 바로 백화점으로 가 딸기를 샀다는데 그 형인 제 남편은 어째서 음료, 캔 이런 것만 사올 생각을 했는지 도합 3,000원도 안 되는 구성을 사올 용기가 들던지 상큼한 딸기가 너무 맛있어서 괜히 서러웠어요. 형만은 아우 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란 생각부터 들었네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딱 일주일 있었습니다. 내심 3일이라도 연장하고 싶었으나 그냥 원래 예약했던 일주일 끝나고 나왔습니다. 몸 상태가 그리 나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3주 넘게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로도 만족해야만 했는데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긴 기간을 누리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동서 생각보다 오래 있는다. 특별히 안 좋거나 불편한 데 있어? 네? 아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해서요. 시설도 너무 좋고 그동안 친해진 엄마들도 많아서 재밌어요.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벌써 약속도 다 해놨어요. 제가 그런 동서가 얄미워서 일부러 떠봤는데 동서는 해맑게 답했습니다. 그냥이라고요. 돈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비싼 동네에 위치한 조리원, 그곳에서 동서는 좋은 인맥들도 꽤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계속 커넥션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게 보였어요. 갓난아기가 부모 유전자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웬 콧대가 있는 것에 진짜 여러모로 동서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100일은 그렇다 치는데 돌잔치부터 비교돼서 가슴 아프고 솔직하게는 배알 꼴렸습니다. 요즘 누가 돌잔치를 크게 해, 동서.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지. 요즘 돌잔치 초대하면 다들 싫어해. 돌잔치 크게 한다는데 거절할 핑계 대자니 힘들지, 돈 나가지. 상대 입장에선 그거 민폐야. 아, 진짜로요?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근데 어차피 저희 부모님께서 밀어붙이는 거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는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이라도 할까 봐요. 감사해요, 형님. 제가 이런 거 맹해서 생각이 없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주변에 죄다 민폐 끼칠 뻔했네. 그거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축하받는 게 좋은 거죠. 아무래도 와주시는 분들 성의가 감사하니까 그러면 답례품이나 더 비싼 걸로 바꿔야겠네요. 형님 덕분에 이렇게 또 배워요. 방긋 웃으면서 동서가 제잘되는데 저는 그 앞에서 더 할 말은 없고 입 꾹 다물게 됐죠. 이게 일부러 이러나 싶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자 저에게 일부러 엿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형님이니까 표면적으로는 접고 들어가지만 너 따위는 내 상대가 안 된다는 승자의 여유로움이 동서의 태도에서 엿보였습니다. 시비 걸수록 네 꼴만 우스워지니까 적당히 하라는 은근한 경고로 보이기도 했죠. 저는 그때부터 동서와 작정하고 멀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거리를 점점 멀리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기쁨보다 앞선 건 당혹감이었습니다. 쌍둥이라니, 한꺼번에 둘이나 더 생기다니. 물론 지금은 제 양 눈에 한 명씩 넣는다고 해도 안 아플 귀한 내 새끼들입니다만 쌍둥이임을 안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딸을 갖고 싶었기에 그나마 쌍둥이가 딸이라 다행이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생각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어요. 얘네를 어떻게 다 키우나 싶었죠. 둘째로는 육아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는 다 어떻게 키우나 막막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건너 지인이 새 쌍둥이를 임신해서 병원의 권유를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산모의 건강 문제로 지우는 게 낫겠다고 했었나 봐요. 그런 만큼 쌍둥이를 품는다는 건 저의 건강을 두고도 걱정이 되었어요. 차마 어쩌지 못하고 저희 부부는 쌍둥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중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전쟁 같은 육아를 하면서도 붙잡고 있던 직장이었는데 결국은 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직장 생활을 꿈꿨으나 녹록치 않은 경제적인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배가 잔뜩 불렀을 때였어요.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딸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남편한테 얼른 카톡을 보내놨죠. 퇴근하면서 딸기 사오라고. 너무 땡기니까 꼭 사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남편의 퇴근 귀가 손에 웬 봉지가 들려있고 소리가 부스럭 나더라고요. 딸기인데 부스럭 소리가? 이게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어라? 자기야, 이거 뭐야? 여기 앞에 가보니까 딸기가 없던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냉동으로 사왔어. 이거 양 많지? 한참 먹겠네. 꽝꽝 얼어있는 냉동 딸기 1kg짜리가 봉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봉지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남편이 거둣 걸어들어 옷방에 가는 것을 뒤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냐고 대체. 내가 딸기 먹고 싶댔지 언제 이런 냉동을 말했어?
굳이 생딸기라고 말을 해야 알아쳐먹어? 이건 생딸기랑 맛이 다르단 건 생각 안 해? 왜 이런 것에서까지 눈치가 밥맛이냐고! 와, 사람 진짜 피곤하다. 그거 녹여서 설탕 뿌려 먹으면 맛 똑같거든? 맛만 딸기면 됐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꼬투리 잡냐? 내가 냉동 딸기 안 먹어본 줄 알아? 내가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를 줄 아냐고. 시큼해서 생딸기랑은 당도가 달라. 녹이면 다 물렁해져서 생딸기처럼 베어먹는 맛도 안 난다고. 야, 카페 같은 데 가봐라. 다 이걸로 딸기 음료 만드는 거야. 내가 냉동 딸기라고 말 안 하고 이걸로 음료 만들어주면 너 맛있다고 잘 먹었을걸? 따지지 말고 그냥 먹기 싫으면 말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내 말은.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 알았어. 내가 죄인이고 죽일 놈이다. 너 잘났고 네 말 다 맞아. 다음에 생딸기 사줄게. 됐지? 이제 밥이나 먹자. 나 일단 배고파서 밥 먹고 싶어. 귀찮다는 듯이 저를 처리해버리는 남편의 태도에 제가 정말 열받았고 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잠들어 있던 저희 아들이 깨서 막 시끄럽게 울어대고 얼른 달려가서 힘들게 달래는 건 또 제 몫이고.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딸기 몽땅 쓸어 담아다가 남편 얼굴에 죄다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열받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저랑 그렇게 말다툼하고도 후유증 겪는 건 오직 저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매사 무덤덤 시큰둥. 고작 그깟 일로 꽁에 있는 건 어른답지 못하고 속이 좁은 거라며 저를 폄하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였을 뿐이에요. 사과는커녕 다정한 말조차 없었죠. 쌍둥이는 제왕절개로 나왔어요. 자연분만과는 다르게 이건 또 이거대로 고통스러워 미칠 뻔했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남편. 네가 힘줘서 낳은 것도 아닌데 뭐 계속 아프다고 그래. 그렇게 통곡 하나 마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통증 없어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징징대지 마. 보는 사람까지 힘들어. 무미건조한 말을 잘 도했습니다. 쌍둥이 공주님들 품에 안아서 행복한 와중에 이혼 생각이 났다면 정말 제 기분이 얼마나 바닥쳤는지 아시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응석바지 따위는 될 수 없었고 늘 강해야만 하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칫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제가 온전히 저의 편이어야 할 배우자를 맞이해서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그럼에도 징징거림 한 번 없이 혼자 강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어요. 넘치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스스로 악바리처럼 살아야 하는 인생을 계속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로부터 위안을 얻었어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 세상에 딱 이 3명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같이 감정과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진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결핍의 고통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한 번에 아이가 둘 늘어나다 보니 육아 전쟁으로 매일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견디다 보니 청약 당첨이라는 호재가 저희 집에 날아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헌것 새것 구분은 명확하더라고요. 신축 아파트에서 산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서 날뛰어대던지요. 앞으로 좋기 수년을 대출금 갚으며 살게 되었지만 저희는 한바구음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무탈한 날들만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겼는데 쌍둥이 중 동생 쪽인 저희 막내가 아토피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관리 좀 해주면 며칠 뒤에 들어갔고
다음에 다시 또 도지면 그때 또 관리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온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생겨났는데 애는 가렵다고 울고 저는 말리다가 안 되니까 자꾸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뭘 한다고 혼냈을까 싶어서 저는 또 죄책감이 휩싸이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적으로 괴로운 것도 그렇지만 아토피 때문에 돈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수백 단위로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엄마로서 자식 피부가 그렇다는데 낳기만 한다면야 얼마를 못 쓰겠냐는 심정이었습니다. 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것 때문에도 남편이랑 예민해져서 꽤 싸웠네요. 아토피가 장기전이 되어서 매일이 힘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빠가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TV 보는 게 불편하시다고 몇 번 그러셨어요. 시간 끌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날벼락 같은 뇌종양소견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가장 먼저 손길을 뻗은 건 저였죠. 그래도 수술할 수 있다니 천만다행 아니니? 아휴, 이런 상황에 네가 없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다. 완전히 다 죽을 뻔했어. 거기도 돈 버는 사람들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올케도 요즘 일 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게 말이다.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어. 얘기? 무슨 얘기? 뭔데?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너한테 말할 참이었는데 아휴, 네 아버지까지 갑작스레 이렇게 병이 발견돼가지고 더 어려운 말이 되었네. 구질구질한 서론 따위 코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결론은 남동생이 멍청하게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그나마 모아뒀던 돈 전부 날려서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 된 일이었는데 저한테 쉬쉬하고 있었다네요. 그럴 거면 끝까지 저한테 입을 다물든가 손을 벌리지 말든가. 동생이랑 올케랑 사지 멀쩡한 둘이서 애는 낳아놓고 계속 사고만 치면서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했습니다. 이럴 때만 찾는 딸, 이럴 때만 든든하고 최고인 딸, 그만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 또 아빠가 그렇게 누우실 건 뭔가요? 저의 경고를 개무시하고 엄마랑 남동생 둘이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제가 어련히 상의하려면 할 텐데 왜 나서서 이런 밑바닥인 모습만 보여주는 건지. 창피해서 남편 볼 낯이 없었고 너무 민망했습니다.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했기에 돈이 그 지경으로 없는 건지 저희 친정 식구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도 수중에 나올 돈은 없었어요. 애만 셋인데 생활비만 해도 빠듯했고 대출도 갚고 있는 마당이라 저축을 개미 오줌만큼 간신히 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시동생네가 500만 원을 빌려줘서 그거 보탰길 망정이었죠. 친정일로 남편 보기가 너무 미안해진 가운데 선뜻 돈 빌려주겠다고 해준 시동생, 특히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계기로 연락을 종종 하면서 몇 년 만에 약간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아들들이 동갑이라 애들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형님, 전에는 가까이 살아서 좋았는데 조금 집 멀어졌다고 찾아뵙기가 어렵게 됐네요. 너무 아쉬워요. 저 시간 되면 형님네 놀러 가도 되죠? 형님이랑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애들끼리도 함께 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동서. 시간 맞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애들 때문에 매일 정신이 없어. 내가 여유로울 때 놀러 오라고 연락을 주든지 할게. 네, 형님. 전 언제든지 좋아요. 여전히 깨르르 웃는 소리로 고민 따위 없어 보이는 동서의 목소리가 부러웠습니다. 매일 집에서는 애들과의 전쟁이고 저는 머리 싸매고 있는데 팔자 좋은 동서를 쉽게 초대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저희 집이 빠듯하게 굴러가던 살림이었는데 친정 때문에 목돈까지 나간 와중이라 제가 오죽하면 다시간 알바를 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막내의 아토피가 폭발을 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 덩어리가 되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만을 제발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 부라리면서 감시하고 완벽히 케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어디 밖을 따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밤에 가려워서 아이가 막 긁어대니까 저는 그거 못하게 하느라 매번 선잠을 잤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잠을 설치니 예민해지더군요.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첫째가 문득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 학원 안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 너무 쪽팔려 뒤지겠어. 너 자꾸 어디서 그런 말 배워서 써? 엄마가 예쁜 말만 쓰랬지. 싫어. 쪽팔린단 말이야. 우리 집 거지야? 친구들은 모두 학원들을 몇 개씩이나 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돼서 첫째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던 모양이었어요. 태권도 하나만 보내고 있었는데 첫째 말로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자기 주변에 학습학원 안 다니는 애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강제로 보내도 힘들 판국에 저희 애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는데 이걸 안 들어줄 수가 있어야죠. 저도 은근히 주변 엄마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참이었고요. 그래서 인기 많은 어학원에 보내줬습니다. 예상 외의 출혈이었지만 애 교육에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 어릴 때랑은 아주 세상이 달랐어요. 엄마들도 혈안이 돼서 조기 교육에 힘쓰더군요. 콩알만한 머릿속에 뭘 그렇게 많이들 넣겠다고 난리들인지. 웃긴 건 저도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교육비까지 플러스 되니까 없는 살림이 이제 마이너스였어요. 카드값 확인할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동서 인스타에서 보니까 시조카는 집에 값비싼 브랜드 피아노 들여놓고 뚱땅거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마침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네 언니가 저한테 솔깃할 만한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어머, 거기 피아노 교실 나 아는 사람이 하는 데인데 혹시 생각했으면 내가 지인 찬스 찔러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 좀 전해줄까? 거기 지인이라 그러면 현금가 할인 팍팍 들어가거든. 해봐서 알아. 중심 상가에 들어선 시설 좋기로 소문난 피아노 교실을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바로 하겠다고 했죠. 저희 남편은 쓸데없이 무슨 남자애가 피아노를 배우냐고 했지만 오히려 저희 아들은 반에서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 있다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희 아이가 수학머리가 좀 약해서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학도 전문학원에 보내주려는데 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벌써 위탁년 수학 문제 푸는 애들도 있다고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졌죠. 물론 이런 와중에도 저희 막내 피부 뒤집어져서 별고생 다 하는 중이었고요. 진짜 로또 당첨 안 되나 간절했습니다. 매일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정말 불난 집에 기름 확 끼얹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싫은 올케어. 저희 친정아빠 편찮은 틈을 타서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랬는지 어쨌는진 모르겠으나 아빠의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닌 모양입니다. 몰고 다니다가 사람을 쳤네요. 동네 골목이라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올케는 퀵보드 탄 사람이 튀어나왔다며 상대 과실을 주장했는데 판정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쳤고 그러면서 왜 바로 브레이크는 안 밟았는지 엉뚱하게 옆에 있는 빌라에 갖다 박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저희 집은 친정 쪽에 빌려준 돈 일부라도 받기는커녕 더 나아가 벼룩의 간까지 빼먹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위태위태하다고 말이 있었던 남편의 회사. 코로나로 간접 타격을 받아서 축소된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상생이란 명목하에 남편이 무급휴직으로 쉬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저희 간까지 내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친정에 죄다 퍼다 준 직후 날아든 절망적인 소식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도 자랑구석 없는 남동생과 올케. 그것들 뭐가 예쁘다고 애틋하다고 저희 엄마는 제 앞에서 빌다시피 도움을 또 요청하신 건지. 차마 외면할 수도 없게 저와 남편을 눈물로 흔들어 놓으셨던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수술은 무사히 끝났음에도 저희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것 마냥 무거웠어요. 딱 그런 타이밍에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오게 되었어요. 올케네 친정언니가 김 공장을 다니거든요. 저희 집이 너무 죄송하다며 대량으로 김을 잔뜩 보내줬어요. 아휴, 이 언니분이란 사람도 여기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집니다. 저희가 이 집 때문에도 신경 쓰고 돈 나갈 일 있었다는 것 정도로만 줄이고 싶네요. 올케네 식구들은 다 올케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일로 김을 엄청나게 보내줬는데 양이 장난 아닌데다가 저렴한 건 아니더라고요. 동서랑 카톡하다가 혹시 김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가지러 가겠다고 시조카 데리고 오겠다며 그랬습니다. 네, 형님. 저 김킬러잖아요. 저 주시면 잘 먹을게요. 냉큼 오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동서가 시조카랑 저희 집에 놀러온 날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지없는 저의 잘못이고 변명 따위는 먹히지 않는 죄였습니다. 잠시 정신이 홀리고 말았던 것은 이날 아침부터 남편과 감정적으로 싸운 여파가 있었던 탓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지갑 챙겨서 바람 쐬러 간다며 홀랑 나가버렸고 첫째는 우리 집 거질에서 학원도 못 다닌다며 지 엄마 속도 모르고 밥상 앞에서 징징거렸고 막내는 또 한바탕 긁었는지 내복에 피가 보였어요. 정신이 막 붕괴될 것 같은 와중에 간신히 갈무리하면서 집 정리하고 애들 깔끔하게 씻기고 입혀놓자마자 동서가 왔던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같이 점심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서가 게임기를 사와서 애들이 야단법석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서 게임기 개봉하면서 시끌시끌한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서의 장지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거 쓰려나 하는 궁금증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명품 로고가 박혀있는 장지갑 안을 열어보는 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웬 돈다발이래? 저는 중얼거리면서 거실에 있는 동서가 애들 상대해주느라 한창인 걸 확인했어요. 속으로 이 정도면 몇 장 빼가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충동이 확 일어났죠. 저도 모르게 빠른 손길로 지폐를 몇 장 꺼내어 감췄습니다.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는데 표정은 태연하게 관리되더군요. 동서가 돌아간 뒤로 액수를 세어보니까 딱 3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현금이 아쉬워서 찜만 해뒀던 아이들 물품 공구부터 참여했어요. 현금 결제하면 DC해준다던 첫째 학원비도 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뻔뻔하게 입 다물고 있던 저에게 동서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돈 못 받냐고 말이죠. 동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관리 잘하지. 나는 못 봤어. 내가 봤으면 바로 동서한테 연락했겠지. 아, 그쵸? 네, 알았어요.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쉬세요. 잡아뗀 후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돈도 많으면서 그까짓 몇십만 원 없어졌다고 알아채서 연락 온 동서에 대한 짜증이 일어났어요. 나한테는 큰 돈이지만 너한테는 푼돈이니까 네가 양보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요. 그런데 며칠 뒤에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식구들 자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맥주 한 캔을 좀 마셨어요. 안주는 김이었습니다. 저 학창시절에 가끔 엄마가 소주 한 잔씩 했던 게 생각났어요. 안주도 없이 그냥 드셨던 것 같아요. 용돈도 못 주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하다고. 늦게까지 문제집 들여다보고 있던 저에게 그런 한마디 던져주셨던 엄마의 숨결에서는
술 냄새보다 삶의 고단한 기운이 더 짙었던 것 같습니다. 잊고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술김에 감정적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제대로 실수했구나. 내가 잠깐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중에 돈이 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간수에 예민했어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어디 나가서도 잊지 않고 주머니를 계속해서 확인했죠. 그런 상념들을 이어가면서 저희 집에서 돈을 잃어버린 걸 모를 리가 없고 동서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냥 더 따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앞으로 동서를 볼 때마다 찔려서 어떻게 살려고 그랬나. 참 간도 컸구나 싶어 쓴웃음이 나왔네요. 그 다음날 저는 동서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좋은 집을 보면서 부러움보다는 미안한 감정이 앞섰네요. 부자라고 해서 돈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커피를 마시면서도 제가 계속 표정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형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서요. 동서, 미안해. 내가 정말 동서 볼 낯이 없다. 진심으로 미안해. 이 돈 얼른 돌려주고 싶어. 한참 머뭇거렸던 저는 한 번 입이 트이니까 말이 술술 나갔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동서에게 건넸어요. 30만 원이었죠. 없는 돈 털어서 결국은 이 액수를 다시 돌려주게 된 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의 것이 애초에 아니었던 것을요. 돈 쪼달리고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상황 핑계 삼아 미친 척하고 싶었나 봐. 기행 부려서 상황을 벗어나기라도 하고 싶었나 봐.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뱉고 나서 동서를 슬쩍 보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형님네 가는 길에 현금이 필요할 일이 있는 게 생각났는데 마침 은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뽑았던 거라서 형님 댁에서 없어진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지난 며칠간 생각 많았고 많이 복잡했는데 형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갑자기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요. 동서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니 손으로 눈가를 연신 훔쳤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동서가 무슨 말을 이어가려나, 나와 앞으로 보지 않겠다, 영영 손절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려나, 이런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거 저 받을 수 없어요. 형님께서 도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봉투를 다시 제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동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형님께 어느 정도로 큰 액수든 어떻게 쓰시든 전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저보다는 형님께 더 필요할 거라는 건 알아요. 제가 동서로서 형님께 대접 잘 못해드리고 그랬던 것들만 자꾸 떠올라요, 지금. 그래서 이거 그냥 형님 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서. 그래도 이거는 내 돈 아니니까 받을 수 없어. 정당한 게 아니잖아. 제 부탁이에요. 저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동서가 봉투를 아예 제 손에 들려주었는데 그러자마자 불가항력적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막 저의 속에서 울분 같은 게 팍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그간 힘들었던 일들, 속상한 가정사, 잘난 동서가 부러웠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토해내듯 얘기해버렸네요. 동서도 저를 따라 계속 울면서 저의 얘기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 둘이서 3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속 눈물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난 세월 속이 이토록 후련했던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봤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이 많은데 가슴은 뻥 뚫린 듯이 개운하더라고요. 저의 밑바닥을 제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상대에게 보여줬음에도 창피하거나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심경의 변화가 생긴 저는 친정 식구들을 상대로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남편과도 차분하게 서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한결 낫더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지 아랫사람한테 기대오라고, 최후의 보루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찾으면 지원해드리겠다고, 그런 말을 해준 누군가의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힘을 내지 않고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누군가는 얼굴보다 마음씨가 더 예쁜 저의 동서입니다.